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경주 지역 지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경주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그 지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에 그 일주일 만에 4.5라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이번 지진은 영남 지역은 물론 그 수도권까지 그 여파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 삼국 사기,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1800여 차례의 지진 기록이 있습니다. 12일 지진 발생 직후 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다운됐고 또 긴급 재난 문자는 8분이 지나 일부 지역만 전달됐습니다. 그 19일에도 홈페이지는 2시간 이상 다운됐고 문자도 그 일부 지역엔 지진 발생 14분이 지나서야 보냈습니다. 그 일본처럼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알리는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대형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들은 그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인데 그 이를 준수하는 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현재 과학 수준은 지진 발생을 100%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지만 그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 원인과 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그 피해 원인과 또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0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규모 5.1의 전진에 이어서 저녁 8시 32분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건데요. 이 지진으로 영남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까지 진동이 느껴졌고 경주 지역에서는 12일 강진 이후 지금까지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경주 지진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8의 지진 진앙 위치가 당초 경주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8.7km로 0.7km 이동한 것으로 수정이 됐고요. 이후 분석 결과 규모 5.1의 전진과 5.8의 본진, 그리고 이어진 규모 4 이상의 여진들이 남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월 12일 이후 발생한 여진은 무려 400회가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여진의 89.8%가 진앙으로부터 2.5km 안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진원의 깊이는 13에서 17km, 평균 깊이는 15.2km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반경 10km를 벗어난 위치에서 발생한 여진도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 단층이 아닌 다른 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진 전문가들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왔고 그 영향으로 양산 단층이 아닌 다른 단층대에서 조금 더 빨리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앞으로 여진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경주 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규모 6.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영남 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규모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한적이 있는 만큼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경북 경주시죠.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피해 규모가 75억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 이번 경주시 지진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사고나 재해로 긴급한 복구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사회재난 지역이나 홍수와 산사태, 지진 같은 자연재난 지역에 해당됩니다. 과거 대형 사건 사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가 있었고요. 가깝게는 재작년 세월호 침몰 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 삼척, 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 지역에 선포가 됐었고 2008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에도 선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종 복구와 보상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농어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가 있고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면제됩니다. 또 각종 세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세 등 이 공공요금 그리고 통신비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도 제기되는 문제가 많던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경주 지역에 일어난 강진은 그 원전과 방사능 시설 밀집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12일 지진의 진원은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 19일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시 양북면 지하에는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들어서 있는데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양산 단층을 비롯해 많은 활성 단층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고리 원전을 지었을 만큼 정부는 지진에 무방비로 지내왔습니다. 정부는 2012년 단층 조사 보고서를 제작했으나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폐기했다고 합니다. 활성 단층 조사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야 할 텐데요. 이번 지진에 대해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례적인 지진이었었는데요. 밝혀지지 않았던 활성 단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7월에 규모 5.0의 울산 지진, 그리고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경주 강진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규모 4.5의 여진까지 영남 지역에는 불과 2달여 만에 강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울산 지진은 쓰시마 고토 단층대에서 또 이번 경주 강진과 여진은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단층 모두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축적된 응력이 분출되면서 강진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지진이 발생한 현상은 한반도 지각 내에 많은 응력 교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응력 교란의 주 원인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남 지역에 적어도 7개 이상의 단층이 양산 단층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산 단층대가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주변 단층대를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진 정밀 분석 결과를 보면요. 400회가 넘는 여진 중에 10km 밖에서 발생한 지진이 9개 정도로 분석이 됐는데 이는 양산 단층이 아닌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정밀한 단층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의 원인으로 양산 단층이 지목이 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다라는 이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진 전문가들이 영남 지방에는 양산 단층 외에 또 다른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전 근처의 울산 단층인데요. 지질자원연구원 최성자 박사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수행한 연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또 일광단층과 모량, 매화, 가음 단층은 활성 단층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월성 원전과 경주 방패장 근처에는 지각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활동성 단층이 읍천 단층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단층이 지하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아니랬습니다. 지진 위험지도 제작을 2012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제대로 된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인식이 단층을 조사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진이 잇따르면서 기상청은 현재 지진 전문가 8명으로 현장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강진의 원인과 단층 범위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긴급 재난 문자를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지진 발생 시각과 위치 그리고 지진 규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도 지금의 50초에서 10초대로 줄이기 위해서 지진 관측소를 현재 206개에서 2018년까지 314개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진 조기경보제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강진이 일어나게 되면 10초 만에 정보를 파악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에게 전달합니다. 강한 진동이 오기 전 상황을 파악하면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인 피파와 에스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중 2배 정도 속도가 빠른 피파가 먼저 감지가 됩니다. 땅을 흔들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 뒤에 따라오는 에스파이기 때문에 피파의 신호를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한 뒤에 에스파가 도달하기 전에 예상 지역의 지진을 미리 알리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파를 빨리 감지해서 지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기상청은 지진 조기 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경주 강진 분석에 26초, 그리고 상황 전파까지는 무려 50초가 걸렸습니다. 지진 관측소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현재 일본은 1000개 이상의 관측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206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관측소를 늘리는 것은 물론 관측된 지진파를 바로 분석을 하고 예상 지역의 상황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2018년까지 10초 이내 조기경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도 10초 이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년이 걸렸는데 이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는 이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기상청은 물론 정부의 철저한 계획과 또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진단은 경주 지역 지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앤이슈에 대한 송유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송유라입니다. 지난 한 주는 기나긴 추석 연휴를 맞이한 주였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학업과 업무에 다시 집중하기가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괜히 몸이 무겁고 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고 햇볕도 좋아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몸이 찌뿌듯할 때는 잠깐 햇볕을 쬐기만 해도 한결 개운해지는 느낌 많이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햇빛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하루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몸에 부족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이는 피로감이나 우울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선 빠져선 안 될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빛인데요.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빛과 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 관련된 전시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조명을 이용해 다양한 분위기를 내는 인테리어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된 이지사이언스의 빛과 색을 만나다 편에서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자 관심의 대상인 빛과 색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소개되었고 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는 빛의 정의와 함께 관련 용어들을 설명해 주어 과학적인 정보를 쉽게 전달하려는 프로그램의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지개와 같이 우리 주변의 익숙한 현상들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를 잘 소개해 줬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림과 그래픽, 그리고 자막이 적절히 사용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구조색이란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물들은 특정 색소를 갖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구조색이란 특정 색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물체 구조에 의해 특정 색만을 반사시켜 물체를 그 색으로 보이게 하는 독특한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빛의 반사를 활용한 구조색 원리가 지폐나 디스플레이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우리 기술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실생활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것은 이지사이언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특정색이 사용되는 이유를 소개한 코너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청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예시들 위주로 다뤄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예시들을 더 많이 준비해서 제공해줬다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DMB로 전달되는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내에 시청자들을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식물의 신비로운 색 변화를 다룬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실제 영상과 사진을 내레이션과 함께 설명해줘서 영상에 쉽게 집중할 수 있었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명의 다양한 쓰임새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소재들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쓰이는 공장 조명이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조명 소개에 이어 감성적 조명에 대해 다뤘는데요. 조명을 이용한 감성적 콘셉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에 그쳤습니다. 정작 젊은 층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감성적 공간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카페의 조명 특징이나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명을 소개해주는 식의 시도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좋은 방송이란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야 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힘쓰는 상관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방송된 이지사이언스는 빛의 여러 쓰임새와 함께 빛 공해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잘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빛 공해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해줬으며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 자세히 설명해줬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빛 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빛 공해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도 소개해줬다면 내용이 더 풍부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반부에는 색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뤘는데요. 컬러링북과 컬러 테라피와 같이 색을 이용해 정신적인 힐링을 얻고 진단과 치료까지 하는 모습들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고 평가되고 또한 현대인의 질병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종합 편성이 가능한 YTN-DMB의 특징을 잘 살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흥미와 긴장감이 적절히 유지돼 끝까지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성우가 주고받는 대화 형태의 내레이션은 일반적인 나열식 설명에 비해 훨씬 전달력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내용에 따라 적절히 바뀌는 배경음악 덕분에 지루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국내 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제주도가 최근 범죄 사건들로 인해 위험 지역으로 바뀔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피의자가 중국인 관광객들로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앤이슈에서는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인 범죄에 관해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60대 한국인의 피살 사건과 이달 초 발생한 식당 주인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제주 도민들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시의성과 갈등성, 근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집중 보도될 만한 뉴스였다고 생각됩니다. 뉴스에서는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와 싸구려 바가지 관광을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무비자 입국자 수 증가 추세와 제주도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를 객관적인 수치로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무비자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도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바가지 관광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칫 보도의 방향이 무비자 입국 제도의 폐지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가 되려면 제주 도민들의 반응과는 별도로 다각도의 분석을 거쳐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가 외국인 범죄 증가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범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터뷰 형태로 제시되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뉴스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은 시청자들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전문가의 입장을 비롯한 깊이 있는 분석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상에서 겹쳐 보이는 자막이나 과도하게 축약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스 출발 1부에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 강력한 여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던 중 좌측 상단의 기존 자막과 뉴스 속보 자막이 겹쳐 보였는데 속보 내용이 중요한 만큼 기존 자막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영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스폰서 의혹, 김영준 부장 조만간 소환이라는 자막이 방송됐습니다. 단어를 축약하면서 생긴 현상 같은데 김영준 부장이라는 표현보다 김형준 검사 또는 김형준 부장검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자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말라카스 일본 상륙, 항공편 결항, 정전 등 피해 속출이라는 스크롤 자막에서는 고유 명사인 태풍의 이름 말라카스에 작은 따옴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자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중에 뉴스를 바라며 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추석을 앞두고 경북 경주시에서 5.8과 4.5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당시 YTN과 모든 언론은 관련 소식을 뉴스 속보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YTN은 한반도 지진 중 최강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뉴스 특보 형식으로 당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언론은 지진 발생으로 당황한 시민들이 생생한 모습이 담긴 CCTV로 보도했고 정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위주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속보 자막으로 고리 원전도 안전, 4기 모두 정상 가동 중, 지진 여파 안전 위해 KTX 서행운행, 아직 피해 상황 없어 긴급 재난물자 발송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의 내용과 달리 뉴스 내용들을 보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발생한 지진은 전국에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고 여진은 계속됐으며 피해 소식도 새롭게 접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진 발생 지역 가까운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진의 피해와 지역의 안전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YTN은 경주시 불국사 등 문화재 피해 없는 듯 규모 5.8보다 강한 지진 올 수도 있다. 같은 자막과 함께 속보를 내보냈는데 긴박한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모든 언론은 많은 지질학자들과 과학 전문 기자들도 한반도 지진의 원인을 분석했고 국민안전처의 늦은 문자 발송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의견보다는 더 이상의 큰 지진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언론과 정부를 믿지 못했고 지진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선 추석 연휴 동안 태풍 말라가스카가 지나갔고 지진 발생 일주일 만에 같은 곳에서 규모 4.5의 강력한 여진이 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대통령은 경주 지진 현장을 방문해 경주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중앙 정부가 현장 복구 업무를 관리하면서 복구와 보상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세, 공공요금, 그리고 통신비도 감면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알고 싶은, 알아야 하는 뉴스가 빠진 듯합니다. 예컨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기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재난 현장 곳곳을 찾아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취재했어야 합니다. 즉, 국가 안전 및 재난을 총괄 조정하는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언론은 따져 묻고 감시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전 경주 지진을 예상한 보고서가 왜 공개되지 못했는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재난 대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바로 뉴스증의 뉴스이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뉴스일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